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미국이 조류 인플루엔자의 여파로 달걀 값이 크게 오르고 있다는 소식 들어보셨죠? 1년 새 가격이요, 무려 53%나 오르면서 한 알당 우리 돈으로 1,000원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식당은 달걀이 들어가는 메뉴에 추가 요금을 물리고 있고, 농림부 장관은 뒷마당에 닭을 키우라고 해서 여론도 많이 악화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미국이 유럽과 아시아까지 달걀을 찾아 나서고 있다는데요. 지금의 달걀 공급 부족을 해결하려면 한두 달 안에 7천만 개에서 1억 개의 달걀을 수입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럽연합도 지금 미국과 비슷한 상황이라서 아시아 쪽 사정이 그나마 나은 편이라고 하는데요. 급기야 우리나라도 미국 조지아주에 달걀 33만 알을 수출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국내에서 생산한 달걀이 미국에 수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우리도 한때 달걀을 수입했던 일이 있었죠. 그런데 지난 주말에도 천안의 한 농장에서 확진 소식이 있었는데, 이 국내에서도 계속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모쪼록 바이러스의 확산을 예방할 수 있는 철저한 방역 조치와 함께 청정국으로서 안정적으로 달걀 공급과 수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3월 10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에는 노로바이러스 백신 개발에 대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또 취향 탐구 생활 시간에는 볼펜 한 자루에 담긴 기술공학과 문화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오늘 드립니다. 지난해 이 지역이요, 전국 17개 시도 중에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났고요, 출생아 수 증가율에서도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 지역은 아이를 낳으면 18세까지 총 1억 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임대료가 하루 1,000원인 1,000원 주택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 지방자치단체 어디일까요? 네, 서울에서 가까운 국제공항이 있고요. 바다가 있는 광역시죠? 네, 네, 좋습니다. 자,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한 흑삼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한 주간 농가에서 알아둬야 할 주요 농업기술과 농작업 정보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벌 개체 수가 감소해서 많은 시설 재배 농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꿀벌 건강을 지키고 과실 수확도 늘릴 수 있는 스마트 벌통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의 박승무 농촌지도관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농촌진흥청 박승무입니다. 네, 스마트 벌통 저는 처음 듣는데 이게 뭔지 소개해 주세요. 예. 딸기와 토마토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꽃가루를 암시 묻혀주는 꿀벌이 필요한 것은 많은 분들이 방송을 통해서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런 화분 매개는 농작물 생산에 꼭 필요한 과정에 있어서 벌의 생존 기간과 활동량은 농작물의 생산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마련인데요.
벌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산란과 마찬가지로 주변 환경이 매우 중요한데요. 네. 보통 내부를 벌이 살기 좋은 환경으로 유지해 주시고 먹이 또한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이에 우리 농촌진흥청에서는 2018년도부터 벌통에 스마트 기술을 도입해서 벌통 내부를 최적의 상태에 유지해서는 화분 매개용 스마트 벌통을 개발하기 시작했는데요. 2020년도에 첫 현장에 적용해 왔습니다. 2018년부터 했고 벌통에 스마트 기술을 도입했다. 예, 예. 신기합니다. 이 스마트 벌통을 토마토랑 딸기 시설 재배 농가에 적용했다고 하는데 결과는 어떤가요? 예, 맞습니다. 여름철 비닐하우스에서 벌의 활동량은 시간당 평균 9마리에서 14마리로 1.6배 많아졌고요. 겨울철 비닐하우스에서는 벌의 생존 기간이 105일에서 113일로 68일이나 향상되었고요. 여름철 토마토는 착과율이 무려 15%나 높아졌는데요. 그 결과 시마드당 100마리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고요. 겨울철 딸기는 상품 과율이 기존보다 6% 높아져서 시마드당 117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토마토 스마트팜에서 대형벌 스마트 버튼을 투입하여 전년 대비 13% 이상 매출 증가율을 보여왔습니다. 네, 스마트 벌통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이 벌통의 종류가 좀 다양하다고 들었습니다. 그 어떤 벌통도 상관없이 이 스마트 벌통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꿀벌용 스마트 벌통을 벌통에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데요. 어떠한 꿀벌 벌통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수명이 닿은 벌통에서 스마트 벌통 센터를 떼어내서 새 벌통에 붙이게 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D형벌용 스마트 벌통은 벌집을 스마트 벌통에 넣는 방식으로 국내 유통되는 D형벌 벌집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얼마나 보급됐고 앞으로 어떻게 보급될 계획인가요? 예, 2023년부터 화분 매개용 디지털 벌통 기술 시범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요. 지금까지 34개 시군에서 스마트 벌통을 시범 보급하였고 3년 동안 약 1,000여 개의 벌통을 보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사과나 배 같은 노지 작물과 딸기와 토마토 등 과채류 작물도 스마트 벌통을 적용해 농작물 생산성 향상 효과를 지속적으로 검증할 계획이고요. 또한 기술을 개선해서 화분 매개뿐만 아니라 일반 양봉용으로도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이 작물 재배 농가들이 벌을 손쉽게 관리해서 농작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버섯 품종 신속한 개발을 위해서 교배 핵심 유전자 이걸 밝혀냈다고요. 예, 맞습니다. 버섯은 동물과 식물보다 육종을 위한 유형질의 유전자 정보가 부족해서요. 그동안 서로 다른 버섯의 근사체를 교배하는 전통 육종 방식에 우진해 왔는데요. 리보핵산 단백질 유전자 가위로 만든 표고버섯 교배 유전자 교체를 활용 결과 교배의 핵심 역할을 하는 유전자 기능을 최초로 밝힌 데 성공했습니다. 네, 이 교배 핵심 유전자를 어떻게 밝힌 건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교배형 유전자의 기능을 밝기 위해서 리보핵산 단백질과 세포 수성에 유리한 나노 입자의 복합체로 호메오도메 1, 2 유전자 결핍 교정체를 개발하였는데요. 둘을 교배한 결과 호메오도메 2 유전자가 결핍된 교정체에서는 교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호메오도메 1 유전자가 결핍된 교정체에서는 정상 교배됨을 확인했는데요. 이는 교배 영향이 적은 호메오도메 1과 달리 호메오도메 2가 교배의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혀냈고요. 그 결과 지난해 12월에 성과를 인정받아 국제 학술지에 게재하였고 특허 출원도 완료하였습니다. 네. 자 이제 이번 주 농가에서 실천해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도 알아보겠습니다. 과수 화상병 예방을 위한 개화기 방제를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고요. 예, 맞습니다. 사과와 배, 과수 화상병 예방을 위해서는 개화 전 지역별 기상 상황과 가죽 꽃눈의 생존 상태를 살펴보시고 적절한 시기에 약재를 살포해서 방지해야 하는데요. 특히 꽃눈을 둘러싸고 있는 비닐잎이 떨어지기 전에 방지해야 효과가 높습니다. 배는 꽃눈이 튼 직후 그리 성분이 들어있는 동제 화물 또는 석회 유황 합제를 뿌려주시면 좋고요. 사과는 꽃눈이 트고 녹색 잎이 퍼지기 전에 석회 보르드의 액 또는 동제를 살포해야 합니다.
이는 과수 한화병 H 정보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역별 방지 시기 정보나 식물농업기술센터에서 제공하는 알리 문자를 확인한 뒤 약재를 섭취하면 방지 효과를 높일 수 있고요. 네. 또한 지역별로 지역에 맞는 공동 방지 약재를 선정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미리 챙기셔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농촌진흥청 대변실의 박승무 농촌지도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의료 서비스와 질병에 대한 다양한 이슈와 정보 살펴봅니다. 약이 되는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 오늘은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개발이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답니다. 이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박한슬 약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노로바이러스 진짜 계속 들리는 것 네. 같아요. 겨울이 될 때마다. 근데 이게 백신이 개발 중이었다는 것도 처음 알았네요. 네. 노로바이러스 자체는 정말 많이 익숙하죠. 그쵸. 이제 겨울이 이제 마침 끝나고 봄이 되는 시기라서 조금 늦은 감은 있는데 굴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더 익숙하실 것 같아요. 특히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걸 겪어본 적은 없으니까 다행히 운이 좋았던 건지. 굴을 좋아하는데도. 네, 굴을 사실 잘 안 먹긴 합니다. 그래서 안 그런 것 같은데요. 예.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해 본 적은 없지만 이제 노로바이러스 증상은 저희는 배우니까 그래서 고열이 생기고 그다음에 아주 극심한 설사가 생기고 그 기간 일주일까지도 간다 길면. 네. 엄청나다고 들었어요, 증상.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정말 굴을 끊었다 너무 좋아하는데 이런 분까지 계시더라고요. 너무 심하게 겪은 분들은.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입으로 섭취한 굴에서 나온 노로바이러스 입자가 우리 몸에 장에 감염을 시키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게 계속 그렇게 오래 가는 건데 이 증상은 익숙하지만 노로바이러스 자체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좀 이제 의외의 사실을 하나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노로바이러스가 특정 혈액형에는 더 취약합니다. 혈액형 잠깐만요. 이거 믿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확실해요? 예. 우리가 몇 년 전에 막 혈액형 성격설 뭐 이런 걸 많이 했으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 약간 지금은 바뀌었지만 그렇죠. 요즘은 이제 MBTI가 모든 걸 그렇죠. 장악했죠. 약간 예. 조금 더 과학적인 걸로 바뀐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런 게 어디 있어 할 것 같은데 이게 분자생물학적으로요 노로바이러스가 우리 몸의 장애를 침투하는 과정에서 혈액형이랑 좀 관련이 있거든요. 오. 그래서 연구를 해 보니까 O형이 좀 더 노로바이러스에 취약하더라. O형이. 그게 연구 결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나머지 뭐 A형, B형, AB형은 괜찮냐? 그건 아니고 똑같이 감염은 되지만 O형이 조금 더 취약하다. 물론 과정 자체는 이제 분자생물학도 좀 복잡해서 말씀드리긴 좀 긴 얘기긴 하지만 실제로 그런 위험성이 있다. O형이 더. 그래서 만약에 같이 굴 먹었는데 나만 걸렸어. O형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걱정되네요, 갑자기. O형이시군요. 그래서 오승원 아나운서님 어떻게 죄송합니다. 알았어요? 아니, 맞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B형이 아니라 다행이죠. 그래서 또 다른 거 하나는 왜 굴만 유독 이러냐. 다른 해산물도 많은데 이거는 굴이 바닷물을 이렇게 계속 빨아들이면서 거기 있는 영양분을 자기들이 걸러먹는 생물이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굴 자체가 뭐 노로바이러스에 자기도 감염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냥 바닷속에 있는 걸 진공청소기처럼 계속 빨아먹으면 그 먼지망에 우리가 먼지가 모이는 것처럼 굴도 계속 바닷물을 빨아들이면 거기에 이제 영양분 같은 것들이 자기 필터에 걸려요. 네. 그래서 그거를 자기 흡수해서 먹는데 그 과정에서 바이러스 입자도 들어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노로바이러스가 많이 있는 바다에 굴이 거기에 살면은 그냥 자기 몸 안에 쌓이는 거예요. 중금속이 쌓이는 것처럼 약간 노로바이러스 입자가 쌓이는 거라 가지고 그거를 이제 계속 쌓이는 건데 이제 우리가 노로바이러스에 걸린 굴을 먹으면 이게 장 속에서 배양이 되죠. 노로바이러스가. 그래서 우리가 화장실에서 굉장히 많은 양의 노로바이러스를 계속 배출을 하기 때문에 그게 바다로 다시 들어가면은 그 지역은 또 오염이 돼서 굴들이 또 노로바이러스를 갖추게 되고 이런 좀 최악이네요. 악순환이 계속 발생을 해서 안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굴은 바닷물을 마시면서 이렇게 필터를 해서 영양분을 섭취한다. 그러면 요거 방식을 이용해서 거꾸로 굴을 정화하는 기술도 있습니다. 그래요. 노로바이러스 걸린 굴을
멀쩡한 굴로 바꾸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 어떻게 하냐면 네. 이제 굴을 정화한다는 게 배경 지식이 조금 필요합니다. 뭐냐면 노로바이러스가 들어있는 굴을 먹으면 노로바이러스 걸린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노로바이러스에 있는 굴을 먹어도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왜 예. 그러냐면 노로바이러스만이 아니라 모든 바이러스가 임계 바이러스 농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어려운 단어. 좀 어려운데 예, 예. 영어는 안 기억할 수 있습니다. 뭔 말이냐면 물도 100도가 돼야 끓죠. 그것처럼 바이러스도 일정 양 이상은 먹어야지 그때부터 감염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코로나 때도 마스크 쓰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 접촉이 되더라도 조금 접촉되면 감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낮춰주려고 마스크를 쓰던 건데, 그러니까 굴에도 이 노로바이러스가 이제 들어있는데 얼마나 포함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가상적으로 뭐 노로바이러스 입자가 한 100개쯤은 있어야지 우리가 먹었을 때 감염이 된다라고 예. 하면은 뭐 굴 하나에 30개밖에 안 들어있어요. 그러면 굴 3개까지 먹어도 안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뭐 한 10개 먹었다 그러면 무조건 걸리는 거죠. 그래서 뭐 같이 식사했는데 나만 노로 걸렸어 하면은 사실은 내가 좀 많이 먹어서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친구분들은 많이 안 드시고 나는 많이 먹어서 이제 그 임계점을 넘겨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건데, 그럼 이걸 어떻게 정화를 하냐라고 하면 굴을 가져다가 자외선으로 소독한 굉장히 깨끗한 해수에다 며칠 담가 놓으면은 그 안에서 굴들이 자꾸 바닷물을 먹고 내백하는 과정에서 안에 쌓여있던 바이러스가 나오는 거예요. 깨끗한 해수로 나오면 다시 그걸 자외선 소독해서 다시 넣으면은 바이러스는 죽고, 그래서 그걸 며칠 한 3, 4일 두면은 꽤 낮은 수준으로 그걸 낮출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네. 아까 뭐 100만큼 있어야지 감염이 된다고 하면은 원래는 굴에 한 30개가 들어있었다. 그러면 여기 한 4일 두면 이게 10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0개까지 먹어도 괜찮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조금 더 안전해진, 상대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것도 굴이 자라는 환경에 너무 노로바이러스가 많다. 예를 들어 굴 하나에 막 1000개씩 들어있다, 바이러스 입자가. 그러면은 그러면 안 되죠. 예. 그거 뭐 90%를 없애도 하나만 먹어도 걸리는 그렇죠. 이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굴이 자라는 해역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이제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 약간 오염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외부에서 꺼내서 정화를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럼 다른 정화법, 다른 처리법으로는 어떻게 이게 안 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에는 잘 안 알려졌지만 고압 처리 기술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압 처리. 네, 예, 그래서 예. 이제 영어로는 하이 프레셔 프로세싱이라고 해서 이제 약어로 그냥 HPP라고 하는데요. 요걸 쓰면은 거의 100% 멸균이 됩니다. 고압으로 바이러스를 잡는 거예요. 이 경자님이 저도 O형이라 그런지 굴 먹으면 그런 증상이 있어서 몇 년 전부터 굴 안 드신다고. 실제로 그런 분이 있군요. 야, 예, 오늘 방송 너무 감사하다고 전해주셨어요.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네. 예, 이런 분들이 꽤 많을 것 같긴 해요. 노로바이러스가 엄청 지독하다고 전 들었거든요. 고통스럽다고. 네. 근데 어쨌든 이거를 고압 처리를 한다. 그러면 압력으로 누르면은 바이러스가 죽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우리가 멸균을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열로 가열하는 거죠. 그래서 노로바이러스 예방하려면 끓여 드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예. 사실 누가 그걸 모르겠으니까 이제는 다 아는데, 굴을 끓이면 그 굴 특유의 맛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좀 그 생굴을 먹는 느낌은 그 예. 생굴의 풍미가 사라지니까 수분감도 좀 사라지고 그게 싫으니까 날것으로 먹는 건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많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열 대신 고압을 줘도 그 압력을 주면은 이제 세포가 터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도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가열은 안 되는데 멸균은 꼭 해야 되는 상황. 제일 많은 게 주스죠. 그래서 과일 주스 같은 걸 할 때 거기도 당연히 균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거를 주스를 끓일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면 그 풍미가 완전 사라질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고압으로 처리하면 어떨까 해서 이게 2000년 정도에 처음으로 상용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주스 만드는데 초고압으로 이렇게 꽉 눌러주면은 사실 주스 안에 있는 물질들이 막 그렇게 누른다고 변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세포들은 터지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멸이 됩니다. 굉장히 초고압으로 눌러주면. 네. 그래서 이거를 계속 이제 주스 쪽만 쓰다가, 아니 요거 뭐 육류라든지 해산물에도 쓸 수 있겠다. 그래서 그게 점차 확대가 되고 있어서 좀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그런 방식으로 쓰고 있고요. 그래서 햄 같은 거 수출을 할 때도 뭐 그 소세지나 이런 거 할 때도 고압으로 처리한 것만 받아들이겠다, 이런 나라도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좋은 기술이 있다 보니까 굴에도 한번 써볼까 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정말로 굴에 있는 것도 거의 100% 사멸했더라. 그래서 노로바이러스 검출된 굴을 계속 먹어도 사람들이 괜찮더라. 와, 신기하네요. 네, 예, 그래서 예.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엄격하게로 손이 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고압 처리 기법으로 한 거는 허용해주겠다, 안전하다 그렇게 인정을 해줄 정도인데, 그럼 이런 좋은 기술이 나왔는데 우리는 왜 아직도 굴을 먹을 때마다 불안감이 떨어야 되냐? 그럼요. 예. 이게 이러면 보통 문제가 비용이죠. 이제 HPP 이제 고압 처리 설비를 갖추는데 보통 비용이 한 30억에서 50억이 든대요. 근데 이게 절대 저렴한 비용이 아니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주로 굴 만드는 양식하는 농가들은 보통 중소규모 수산 농가가 많죠. 그런데 이제 좀 커도 협동조합 정도인데 이런 곳에서 저 설비를 대규모로 이렇게 갖추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몇십억이 드는.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굴 먹고 노로바이러스 걸리는 상황을 이제 요즘 네티즌들이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이제 권총으로 하는 러시안 룰렛에 빗대서 러시안 굴렛이다. 뭐 이런 참 기발한, 러시안 굴렛. 네, 예. 참 기발한 표현까지 쓰시던데. 네, 우리나라 네티즌은 이름 짓는 건 세계 최고인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뭐 그런데 이제 정말 다행히도 이번에 백신 개발이 진행이 중이고요. 진행 중이다. 네, 그래서 예. 최근에 성공적으로 일상 임상 시험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조금 소개해 드리면 이게 먹는 백신인데요. 이것도 좀 생소하실 것 같아서 좀 네. 뒤에 말씀을 드릴 거고, 건강한 사람들한테 이 먹는 백신을 2번 정도 투여를 했더니 최대 210일까지도 노로바이러스에 면역이 되더라. 항체가 생기더라.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굴 먹을 철 직전에 좀 먹어주면은 안심하고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210일 정도 가면은 완전 최고인데, 아, 정말 좋은 소식인데 이거 그 기존에는 왜 못했을지가 좀 갑자기 의문점이 드는데 왜 그랬을까요? 기존에 왜 안 됐을까요? 이제 많은 분들이 코로나 겪으면서 백신에 대한 이해를 갖췄지 않습니까? 예, 예. 이제 백신이라는 거는 우리 몸의 면역계가 미래에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있는 거를 좀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예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 예. 예습을 해두면 다음에 들어왔을 때 더 확실히 때려잡을 수 있다는 건데, 우리 몸에서 외부와 소통이 가능한 부위는 사실상 2군데밖에 없습니다. 호흡기와 장이에요. 그러니까 탈나는 데도 항상 또 2군데죠. 그래서 감기 걸리고 뭐 그런 독감 그렇죠. 걸리고 배 다 아프고, 호흡기고 예. 그다음 배탈 나고. 근데 이제 장의 면역은 우리가 전신 면역이랑 좀 달라요. 그래서 장에는 점막이라는 곳에서 특수한 형태의 항체를 분비하기 때문에 먹어서 들어오는 음식들은 우리가 그 특수한 항체가 만들어지도록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주사로는 잘 안 되더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먹는 백신이 따로 개발이 된 거고, 그 먹는 백신을 해서 이제 이번에 성공을 한 건데, 그럼 주사로 하면 어떨까 해서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코로나 백신 중에 제일 유명한 기업이 화이자, 모더나가 그때 유명했죠. 그렇죠. 그래서 예. 둘 중에 어디 걸 맞아야 더 안전하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었는데, 그 모더나에서 맞는 백신, 노로바이러스를 예방하는 맞는 주사 백신을 개발하다가 최근에 바로 올해 2월 달에 강제적으로 임상시험이 중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유익성보다 더 큰 것 같아서 이거는 하면 안 되겠다고 예. 강제로 중지될 정도로 이제 주사는 조금 이제 앞으로도 좀 먼 얘기일 것 같고, 그럼 먹는 건 왜 그렇게 되냐 하면 먹었을 때 우리 장에도 면역세포들이 살거든요. 개들이 그걸 먹었을 때 아, 이런 것들은 위험한 것이구나라고 판단하고 장에서 면역을 갖추도록 해주는 건데 그게 효과적으로 잘 된 거고, 이게 먹는 백신이라고 하면 되게 생소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먹어서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는 제일 대표적인 질병 중에 하나가 콜레라죠. 그래서 콜레라 같은 거는 이미 개발도상국에도 먹는 백신 형태로 이게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십만 명의 수백만 명의 어린이들의 생명을 좀 살리고 있어서 개념 자체로는 이미 증명이 됐다. 그래서 우리는 좀 생소할 수 있지만 네. 이미 예. 그래서 뭐 상용화는 그럼 언제 되냐? 사실 일상 임상시험이 끝나고 나면은 최종 승인 받아서 하는데 한 7년 정도는 걸릴 거예요. 7, 8년. 오래 걸리네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넉넉 잡아서 들어온 데는 한 10년은 있어야 될 거기 10년, 때문에 네. 10년 동안은 러시아 굴렛을 열심히 하면서 아. 버텨야 되는 거고요. 안 돼. 예. 그래서 이게 먹어서 예방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 수산업이 해외로 수출되는 데는 굉장히 큰 강점이 생길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여러모로 좋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노로바이러스가 근데 그 저는 우리나라에 특히 많다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전 들었는데, 얼마 전에 그 아주 우리나라의 유명 그 수산물 유튜버의 방송을 보니까
노로바이러스는 전 세계적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어쨌든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굴이 수출 되겠네요. 길이 열릴 수 있겠네요. 네. 이 백신만 나오면. 네. 예.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 게 원래는 서양 사람들이 날것을 먹는 문화가 잘 없죠. 그런데 날것 굴을 먹고 갑자기 자꾸 아프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 해서 아예 익혀서만 먹게 이렇게 강제하려던 시기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고압 처리 기술이나 이런 것도 나오고 먹는 백신 나오면 좀 기준을 좀 완화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좀 수출이 좀 쉬워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거기는 되게 고급식 재료잖아요, 굴이.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굴 얼마나 풍부한 남해안의 좋은 해역에서 자라는 건데 수출이 안 되고 있으니까 좀 안타까운 거고요. 근데 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거는 이 먹는 백신에만 기댈 게 아니라 사실은 정부 같은 데서 이런 고압 처리 설비 같은 거를 농민들한테 좀 공급할 수 있으면 그래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조금 아니면 좀 이제 싸게 네. 예 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건강 의료 처방전 시간에는요. 노로바이러스 백신 소식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한슬 약사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일상 속 물건과 생활 방식에 관한 쓸모 있는 정보와 나만의 취향을 찾아가는 취향 탐구 생활 시간입니다. 새 학기 시작하면 괜히 또 이제 새로운 필기구를 준비하고요. 보통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장만하거나 선물로도 많이 주고받는데요. 대표적인 볼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찬용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혹시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찬용이라고 합니다. 네, 잡지 에디터 하다가 이제 책을 내고 작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볼펜 얘기인데 저는 이제 눈에 보이는 펜을 주로 사용하는데 잘 잃어버리잖아요. 예. 네, 그래서 펜이 그렇게 중요할까 싶거든요. 근데 이제 굵기까지. 그러게 말입니다. 예, 자기 취향이 확실한 분들 많고 잠깐 빌렸으면 빨리 돌려달라 이렇게 애지중지하는 분들 꽤 많더라고요. 저도 그러다가요. 저는 이제 해외 출장을 가면 기념품으로 가져올 수 있는 볼펜들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기념품으로? 예. 이를테면 호텔 방에서 가져가도 되는 볼펜도 있고 항공사 중에서는 입국 심사를 할 때 쓰라고 볼펜 달라고 하면 주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저도 직업상 늘 필기나 메모를 하고 있으니까요. 언젠가부터 아무 볼펜이나 쓰게 됐습니다. 애지중지하던 볼펜을 잃어버리면 괜히 마음에 걸리고 그런데 물건에 추억이 묻어있으면 또 좋고 그래서 출장 기념품 볼펜을 많이 좋아했습니다. 예. 출장 기념품 볼펜. 예. 그 어쨌든 이제 볼펜 그 선물할 때 네. 이름 각인해서 주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돈 좀 더 내면은.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이 펜이 갖는 특별한 의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개인화를 할 수 있는 기호품이라는 특징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합니다. 펜으로 공부를 하니까요. 입학이나 졸업 선물로 주기도 좋고요. 아울러 만년필은 이름 한자부터가 만년이거든요. 정말 1만 만의 년자. 만년을 가는 펜이라는 이름부터가 왠지 의미를 부여하기 좋은 물건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자신에게 특별한 각인을 하는 등의 개인화 서비스도 잘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을 하면서 네. 1억 원이 넘는 펜을 본 적이 있어요. 1억 원이요? 예. 뭐 이렇게 그 혹시 그 해외 M사의 그거예요? 예, 아무튼 예, 그 독일에 본사가 있는 그 회사. 예. 그래서 예. 그런 건 사실 펜이라기보단 펜 모양의 공예품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실제로 써지긴 하는 거죠? 기능상으로는 펜인데요. 사실 큰 보석이 뚜껑에 박혀 있거나 전용 설계를 한 다음에 장인이 표면을 조각으로 깎아내는 식입니다. 펜의 기능이랑 사실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 1억 원짜리는 누가 갖고 있었나요? 저는 생산 공장에서 봐서 누가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보통 그런 것들은 1년 번호가 굉장히 적게 나와서요. 수량이 되게 적게 판매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집품인으로 판매되는 셈입니다. 야, 1억 원짜리까지 있다. 네네. 네, 그 단순한 필기류 이상의 기술과 예술 또 문화적 의미까지 담겨져 있다는 걸 새롭게 인식하게 되는데 그 볼펜이 지금의 모습이 되기까지 어떤 다양한 변화와 발전이 있었을 것 같은데 맞나요? 그렇습니다. 네. 볼펜의 발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볼펜을 이루는 몸체와 잉크라는 연료입니다. 우리가 일단 서예를 할 때 벼루에 담긴 먹물에 붓을 적셔서 글씨를 썼잖아요. 펜도 그거랑 비슷합니다. 서양에서는 펜 촉을 잉크에 담가서 글을 썼습니다. 그게 발달한 게
펜 촉과 잉크통을 한 몸체에 결합한 만년필입니다. 그 기술을 토대로 휴대용 잉크 저장 기술과 펜촉 기술을 점점 발전시켜서 오늘날의 볼펜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성 잉크 볼펜은 1940년대에 나왔습니다. 1960년대에는 수성 잉크를 쓰고 네. 펜의 끝에 작은 공을 넣어서 아주 작은 공을 넣어서 더 부드럽게 글씨가 써지는 펜이 나왔습니다. 작은 공, 즉 볼이 들어있었으니까 그게 진짜 그 볼이에요? 예. 그래서 볼 포인트 펜이라고 불렀고 그게 이제 줄어들어서 우리가 지금 쓰는 볼펜이 된 겁니다. 그 수성 잉크는 부드러워서 좋았는데 마르는 게 문제였다고 해요. 네. 그래서 수성 잉크에 염료나 안료를 더해서 마르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볼펜의 필기 거리가 짧아졌대요. 그래서 연비가 나빠진 겁니다. 말아서. 예. 그래서 그 잉크의 점도를 낮춰서 이제 오늘날에 점점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 잔여물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볼펜 똥이라고 부르는데 맞죠? 그것을 그렇게 부릅니다. 예. 수성 잉크도 얘기해 주셨고 유성 잉크. 조금 더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좀 이렇게 긴 복잡한 과정이 좀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예. 볼펜 잉크의 발전 과정 역시 화학공학과도 연결이 됩니다. 화학공학까지. 예. 새로운 잉크가 개발되었다는 것은 펜을 만드는 기업의 부설 연구소에 새로운 화학 공식을 개발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화학 물질은 공식을 공개하지 않으면 다른 곳에 따라할 수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성공하기까지는 자원이 많이 필요하지만은 한번 성공하면은 큰 우위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화학뿐 아니라 기계공학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좋은 잉크가 펜의 전부가 아니라 튼튼한 펜을 만들려면 정밀한 플라스틱 사출 기술도 필요하고요. 볼펜의 볼을 만드는 기술도 필요합니다. 얇은 글씨가 나오는 펜을 만들려면 펜촉 끝이 엄청나게 작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문방구에 가보면 예전에 0.3mm 펜이 있었잖아요. 그게 0.3mm 굵기의 글씨가 나온다는 거는 볼펜 끝에 있는 공이 0.3mm라는 뜻입니다. 공의 크기예요. 예. 그래서 그 조그만 걸 안정적으로 만들려면 그만큼 숙련된 대량 생산 기술이 필요하겠죠. 펜 하나를 봐도 현대사의 발전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야. 근데 이 애초부터 펜의 굵기가 얇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근데 왜 이렇게 얇아야 하나요? 그냥 쓰면 안 되는 거였나요? 좋은 질문이십니다. 예. 펜촉의 굵기는 각 문화권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 등의 동아시아는 얇은 펜으로 글을 쓰는 세필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한자나 한글을 생각하면은 되게 많은 획을 써야 되는 똑같은 그렇죠, 면적 그렇죠. 안에. 예, 알파벳이랑 비교해 보면 예, 그래서 얇은 펜이 실질적으로 쓸모가 있었다고 합니다. 서양은 반대로 굵기가 0.7mm인 펜이 기본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겐 그게 꽤 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영어 알파벳 필기를 생각하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양은 필기체 문화가 남아있어서 획이 세밀한 것보다 잉크가 오랫동안 풍부하게 나오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볼펜을 통해서 현대사의 발전뿐 아니라 각 문화권의 차이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어쨌든 이제 그 글을 쓰는 문화와 연결이 돼 있다는 예, 거잖아요, 예. 그죠? 예. 그 볼펜으로 또 가늠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다른 게 있나요? 물론입니다. 이제 예. 글로벌 경영 상황과도 관련이 글로벌 있다고 경영 상황. 그렇습니다. 예.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전 세계 경제에 중대한 변화가 생깁니다. 미국 소련 냉전이 끝나고 전 세계가 사실상 하나의 시장, 즉 글로벌 경제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볼펜 회사들까지 글로벌 기업이 돼요. 어떤 회사가 글로벌 기업에 자기 회사를 팔고 아니면 어떤 회사는 다양한 회사를 합병해서 문구 그룹이 되거든요. 그래서 문구뿐 아니라 자동차, 귀금속, 패션 등등 우리가 쓰는 거의 모든 소비재에 예외 없이 나타나고 볼펜도 그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더해서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되면서 여러 가지 물건이 중국산이 되고 그러면 굉장히 저렴해졌죠. 그래서 우리 아까 굉장히 고가의 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200원짜리 펜도 멀쩡하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런 배경이 이렇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펜도 취향에 따라 골라 쓰는 그런 경제 발전이 됐다는 건데 요약하면은 다 적당히 좋은 펜이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걸까요? 바로 그렇습니다. 네. 경쟁이 심해진 만큼 펜의 품질이 상향 평준화가 됐거든요. 종류도 많아지고요. 근데 서유럽 같이 이제 선진국은 인건비가 비싸니까요. 부가가치가 높은 고급 펜을 만들어야 사업을 지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 디자인이나 전통을 앞세운 고가 펜이 나오게 됩니다. 반대로
가격대 성능비가 극도로 높은 펜도 있어서 요즘 많이 가는 저가 마트에는 정말로 200원짜리 펜도 있거든요. 근데 그 볼펜은 가격을 생각하면은 충분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럼요. 예. 그 사이에서 한 자루에 1, 2만 원 정도 하는 볼펜도 있죠. 그런 펜들은 뭐 기능도 좋고 디자인도 좋고 그런 식입니다. 그 사이에서 내 상황에 맞고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걸 잘 고르면 되겠습니다. 네. 그 혹시 볼펜에 대해서 또 해주실 재미있는 이야기 딴 게 있나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네. 지워지는 볼펜입니다. 볼펜 원래 안 지워지잖아요. 안 지워지죠. 예. 근데 가끔 이제 뒤에 지우개가 달린 연필처럼 지우면 지워지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지워지는 게 아니라 마찰열이 발생하면 색이 사라지는 잉크가 들어있는 볼펜입니다. 예. 그래서 지워지는 잉크로 쓴 볼펜 글은 60도 이상의 열을 가하면 사라지고 영하 10도 이하에서는 새로 나타납니다. 우와. 약간 그렇게 지워도 예.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냉동실에 넣어놓으면 약간 스파이 소설 같죠. 예. 예. 반대로 또 뒤에 달려있는 것도 지우개가 아니라 60도 이상의 마찰열을 발생하는 실리콘이에요. 그러니까 실리콘이 아니어도 60도 이상의 열을 내는 재료를 막 비워주면은 펜선이 사라집니다. 예, 이렇게 볼펜 이야기를 알고 나면 뭐 나름의 재미가 있죠. 네. 일상용품 비밀 메시지 남기기 좋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왠지. 예, 냉장고에 이렇게 넣어서 일상용품의 세상의 발전을 깨달을 수 있는 게 이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재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야, 한때 그런 게 있구나. 예, 좀 그런 기술이 뭘까 궁금하긴 했는데 예. 신기합니다. 그 혹시 펜을 고를 때 네. 어떤 거를 가장 신경 쓰면 좋을지 이것도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이제 보통 사람들의 생활 편의성을 생각하면 저라면 그냥 뚜껑이 있는지 없는지를 볼 것 같습니다. 뚜껑. 예. 뚜껑이 달린 펜은 뚜껑이 없으면 잉크가 마르죠. 예. 반대로 그렇게 된 대신 펜 촉이 좀 섬세합니다. 대신 이제 이렇게 눌러서 쓸 수 있는 펜들은 지금 제가 들고 있는데. 맞습니다. 예. 조금 더 튼튼한 대신 이제 구조 자체가 좀 몸체의 구조가 복잡해지니까요. 조금 이제 뭐 떨어뜨렸을 때 강한 대신 이 몸체 자체가 고장이 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장단점은 알겠습니다. 그걸 그렇다 쳐도 이제 실제 사용자들은 어떤 볼펜을 고르는 게 좋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평소에 가느다란 글자를 쓴다라고 하면 펜촉이 얇은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펜촉이 얇은 볼펜에서 뚜껑이 달려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조금 거친 환경에서 일한다. 그리고 글씨가 굵어도 된다. 라고 하면 볼펜 뚜껑이 없는 유성 잉크 볼펜이 더 좋을 수 있겠죠. 이제 따깍따깍 그거. 그렇습니다. 예. 어떤 방식이 더 좋다 나쁘다라기보다는 나의 상황에 맞는 볼펜을 고르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우리 청취자분들에게는 어떤 펜을 추천하시는지 또 선물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는 게 좋을지도 알려주세요. 네. 조금 전에 신학기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생활에 여유가 있거나 조금 선물을 줄 때는 저는 펜 선물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2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이제 최저 시급 기준 2-3시간 정도에 하는 볼펜만 돼도 충분히 좋은 볼펜들이 많이 있습니다. 늘 새 것을 쓰는 것도 좋지만은 한 튼튼한 물건을 하나 써서 오랫동안 즐기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의미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 선물을 할 때도 그런 식의 좋은 볼펜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릴 때 접했던 물건들이 기억에 남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릴 때 약간 좀 품질이 좋은 튼튼한 좋은 물건을 오랫동안 쓰는 거는 저는 일상이 풍부하면서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에 풍부하면서.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취향 탐구 생활 시간. 오늘은 흔하지만 나름 자신만의 취향이 확고한 볼펜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찬용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의 정답은요. 인천이었습니다. 9264님 인천광역시 정답 보내주셨고요. 3916님도 정답 보내주셨고 9550님 정답은 인천입니다. 저는 영종도 사는데 정말 살기 좋습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근데 사실 자기가 사는 동네에 물론 애정이 다 있지만 이렇게까지 애정을 갖는 분 예, 진짜 좋은가 봅니다. 영종도. 3717님 이행시를 보내주셨어요. 인간이 모여드는 행복한 도시 천하에 둘도 없는 낙원일세. 3717님은 약간 이쪽에 혹시 그 정치를 하시는 분이 아닐까. 네, 어쨌든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겠습니다. 3717님 멋졌습니다. 이행시. 자, 오늘 일주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모두 기분 좋게 힘차게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